야! 민수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렸다. 39살 남자가 64 여자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어머니, 아버지 재산 포기각서요. 여기 사인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손에는 시아버지의 기저귀가 들려 있었다. 새벽 5시. 형광등 불빛 아래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3년째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여자에게 의보다들이 내민 건 재산 포기각서였어요. 순자의 손등에는 소독약에 갈라진 핏줄이 선명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뭘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자는 61살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40해를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빈 방에 혼자 앉았을 때 순자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40해 동안 아내였고 엄마였고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까 그 이름들이 다 빈 껍데기가 된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일찍 독립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다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고 어머니 걱정은 하지만 자주 내려오진 못했어요. 엄마 괜찮아? 밥은 먹고 다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전화가 전부였어요. 순자는 대전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소리만 크게 울렸어요. 밤이 되면 남편이 앉던 소파 쿠션이 아직 눌려있는 것 같아서 거실불을 끄지 못했어요. 혼자 산다는 건 그런 거였어요. 냉장고에 배추 반 포기를 살 수가 없고 국을 끓이면 한 그릇이 남고 세상이 두 사람 기준으로 돌아가는 걸 매일 느끼는 것. 그런 순자에게 태호가 찾아온 건 남편 일주기가 지난 뒤였어요. 태호는 70살, 순자보다 6살 위.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보낸 사람이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처음 말을 걸었어요. 혼자 밥 드시죠? 저도 그래요. 국 끓이면 한 그릇이 남아서 버리는 게 더 서러워요. 순자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국 한 그릇 남는 서러움.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혼자 앉아있으면 김이 올라오는 게 눈물처럼 보였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놓였어요. 둘은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경로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갑천 둔치를 산책하고 저녁이면 전화를 했어요. 태호는 순자에게 유일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었어요. 순자씨. 그 세 글자가 따뜻했어요. 일요일이면 태호가 붕어빵을 사왔어요. 종이봉투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을 순자는 오래 들여다봤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뭔가를 사오는 게 얼마만인지. 석 달 뒤 태호가 말했어요. 순자씨, 나 혼자 죽기 싫어요. 남은 시간 같이 보내면 안 될까요? 순자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62, 두 번째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구청 직원이 축하드립니다 했을 때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했어요. 순자는 서류를 원래대로 봉투에 넣고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태호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간병일지 3번째 노트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3년간 내가 한 일의 증거. 이걸 언제 쓰게 될지 모르지만 쓰게 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바람은 바람일 뿐이었어요. 설레서가 아니라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태호에게는 자녀가 둘 있었어요. 아들 민수, 39, IT 회사 과장. 딸 수현, 35, 두 아이 엄마. 민수는 결혼 전부터 반대했어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재혼이에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동네 사람들 입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현이는 처음엔 중립이었어요. 아버지가 외로우신 건 알겠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친구분들도 계시잖아요. 태호는 자녀들 걱정에 흔들렸지만 순자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한다. 그 말을 믿었어요. 순자는 그 말 하나를 붙들고 태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태호의 집 현관에 들어섰을 때 신발장 위에 돌아가신 전 아내의 사진이 있었어요. 순자는 그 사진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치우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조촐하게 식사 한 끼. 대전 시내 한정식집. 태호와 순자, 순자의 오랜 친구 정희, 그리고 수현이만 왔어요.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축하 문자도 없었어요. 수현이는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어머니라는 호칭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순자가 태호의 짐에 짐을 풀던 날 민수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라고 부르진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순자가 대답하려는데 민수가 먼저 말을 잘랐어요.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에요. 혼인신고 한 장이 뭘 바꿔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경멸이었어요. 재산을 빼앗길까봐 두려운 사람의 차가운 계산이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호는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순자는 천장을 보며 민수의 말을 되씹었어요. 가족이 아니라고. 혼인신고 한 장이 뭘 바꾸냐고. 부엌에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냉장고 문에 붙은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태호, 전 아내, 민수, 수현이, 네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거기엔 순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빼낼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태호에게 민수의 전화 이야기를 했어요. 태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녀석이 원래 좀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질 거라는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민수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괜찮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석 달 뒤 태호의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89, 뇌경색, 왼쪽 몸이 마비됐어요. 구급차가 왔을 때 순자가 같이 탔어요. 태호는 다리가 떨려서 서 있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군가 매일 돌봐야 했어요. 민수는 전화로 말했어요. 요양원 보내죠. 요양보호사 구하면 되잖아요.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되잖아요. 수현이도 말했어요. 오빠 말이 맞아. 우리가 매일 갈 수는 없잖아. 애들도 있고. 태호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간병할 힘은 없었어요. 70살 몸으로 89 아버지를 안아 올릴 수가 없었어요. 순자가 나섰어요. 제가 할게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몸을 닦아드렸어요.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셔 등을 닦아드리면 시아버지가 눈을 감았어요. 말은 못하셨지만 그 표정이 고마움이라는 걸 순자는 알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반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수연이는 2달에 한 번 과일 한 상자를 택배로 보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설날에 순자가 떡국을 끓여 시아버지를 먹였어요. 태호와 순자, 시아버지 셋이서 먹은 떡국이 유독 싱거웠어요. 순자의 하루는 이랬어요. 새벽 5시 기저귀 교체, 5시 반 죽 끓이기, 잣죽, 호박죽, 전복죽을 돌려가며 만들었어요. 6시 약 7알 챙기기, 혈압약, 혈당약, 혈전용해제, 위장약, 비타민. 7시 미지근한 물로 몸 닦아드리기, 9시 택시 타고 병원 물리치료, 11시 점심 준비, 오후 2시 낮잠 보조, 3시 휠체어에 태워 아파트 단지 산책, 5시 저녁 준비, 7시 약 챙기기, 9시 기저귀 교체, 11시 취침 확인. 하루 18시간을 시아버지 곁에서 보냈어요. 그 사이에 태우의 밥도 3끼 차리고 빨래도 하고 집도 닦았어요. 손목이 아팠어요. 손목 보호대를 차고 빨래를 널었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파스를 붙이고 시아버지를 안아 올렸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를 두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순자의 머리카락이 반은 하얘져 있었어요. 재혼할 때만 해도 까만 머리였는데 1년이 지났을 때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상태 어때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좀 나아지셨어요.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으세요. 물리치료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민수는 말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는 혹시 고맙다는 말이 나올까 기다렸어요. 아 참, 아버지한테 전해주세요. 할아버지 명의 토지 상속 정리 좀 해야 한다고 세무사가 빨리 하라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부엌 싱크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수돗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3년째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에게 안부가 아니라 상속 얘기를 하는 아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순자는 그날 밤 서랍에서 빈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에 간병일지라고 적었어요. 날짜, 시간, 한 일, 쓴 돈. 그날부터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시아버지는 순자 덕에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됐어요. 왼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밥을 떠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이 정말 잘 돌보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만큼 회복하신 분 처음 봅니다. 순자는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 뒤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말은 못하셨지만 눈이 젖어 있었어요. 순자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집에서 순자를 가족으로 대해준 건 이분뿐이었어요. 수연이가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 집 인테리어 바꾸셨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커튼이 이 색이 아니었는데. 순자가 대답했어요. 시아버지 방에 햇빛이 잘 들게 하려고 커튼을 밝은 색으로 바꿨어요. 의사 선생님이 햇빛이 회복에 좋다고 하셔서요.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 물건은 좀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를 위해 바꾼 커튼 하나에도 허락이 필요한 집이었어요. 3년을 살아도 이 집에서 순자는 손님이었어요. 2년 반이 지났을 때 순자는 태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민수한테 한번 이야기해줘요. 제가 3년 가까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전화할 때마다 상속 얘기뿐이고
가족이 아니라는 말은 그만 듣고 싶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아왔던 말이었어요. 태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에 울렸어요. 그리고 태호가 한 말은 이랬어요. 순자씨, 민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우리가 혼인신고를 했어도 아이들한테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야. 시간이 필요해. 순자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어요. 3년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난 사람에게 돌아온 말이 민수 말이 틀린 건 아니야였어요.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한다. 그 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순자를 이 집으로 데려온 그 말은.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이를 악물고 울었어요. 바로 그때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민수가 태호를 찾아와서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토지 상속이랑 아버지 아파트 명의 미리 정리합시다.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태호가 물었어요. 복잡해진다니? 지금 왜 갑자기? 민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여자한테 재산 절반 가요. 법적으로요. 혼인신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지금 정리하자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태호는 한참을 아들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 몰래 법무사를 만나 아파트 명의를 민수에게 넘기는 절차를 시작했어요. 순자는 태호가 외출할 때마다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은행 갔다 올게, 동창 만나러, 핑계가 잦아졌어요. 하지만 어느 날 거실 테이블 위에 태호가 놓고 간 서류 봉투가 보였어요. 봉투 안에 법무사 명함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들어있었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했어요. 순자는 서류를 원래대로 봉투에 넣고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태호에게 딸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간병일지 3번째 노트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3년간 내가 한 일의 증거, 이걸 언제 쓰게 될지 모르지는 쓰게 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바람은 바람일 뿐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년간 새벽마다 간병한 사람에게 돌아온 건 배신이었어요. 순자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법무사 명함을 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어요. 3년간 가족이 아니에요라는 말을 들으며 순자가 한 게 울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전화기를 집어 들지도 않았어요. 순자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손을 넣었어요. 거기엔 3년간 쓴 간병일지 3권과 가계부 2권이 있었어요. 노트 표지가 달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석 달 전 순자가 혼자 버스를 타고 찾아간 대전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상담 기록이 있었어요. 순자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아니에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간병일지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오전 6시 약 투여, 오전 9시 병원 동행, 기저귀 3장 교체, 약국에서 혈압약 구입 23,000원, 가계부에 시아버지 약값, 기저귀값, 영양제값, 택시비를 빠짐없이 적었어요. 혼인신고 한 장이 뭘 바꾸냐고 했죠. 3년간의 기록 천여 일이 뭘 바꾸는지 이제 보여줄 차례였어요. 순자는 친구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희야, 나 부탁할 게 있어. 정희는 퇴직 전에 주민센터에서 30해를 일한 사람이었어요. 서류와 절차, 관공서 창구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순자야, 네가 전화할 줄 알았어.
내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다시 연결해줄게. 간병일지 3권 다 가져와. 일주일 뒤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간병일지 3권, 가계부 2권, 병원 진료기록 4본, 약국 영수증 묶음, 시아버지 회복 경과보고서를 펼쳤어요. 변호사가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손을 멈췄어요. 이걸 3년간 매일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순자를 봤어요. 충분합니다. 기업은 청구 가능해요. 민법 제1010조의 2, 그리고 진행 중인 명의이전 건은 배우자 기여분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등이 펴졌어요. 내용 증명이 태호의 집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어요. 민수가 먼저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법률사무소 이름이 찍힌 봉투. 읽다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피청구인 측이 진행 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배우자의 기여분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를 청구합니다. 아울러 3년간의 간병 기여분에 대한 정산을 요청합니다. 민수가 태호에게 달려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저 여자가 변호사를 붙였어요? 뒤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태호는 내용 증명을 읽고 또 읽었어요. 간병일지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3년간 처녀 일의 기록,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기저귀 교체 횟수 총 3,200회, 약 투여 기록 2,200회, 병원 동행 기록 300여 회, 물리치료 보조 280회, 그리고 가계부, 순자가 자기 돈으로 쓴 시아버지 간병비 총액 1,800만 원. 태호의 손이 떨렸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이게 다 조작 아니에요? 누가 이런 걸 3년이나 매일 써요?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답변을 보냈어요. 간병일지의 내용은 해당 기간 병원 진료 기록 및 약국 구매 영수증과 전수 대조 완료되었습니다. 조작이라고 주장하시려면 반증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수는 반증할 게 없었어요. 3년간 한 번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할아버지 방문 기록이 0이었어요. 수연이가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나 그 간병일지 봤어. 매일이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우리가 한 번도 안 간 3년 동안 저분이 매일 했어. 우리가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호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씨,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내가 민수한테 얘기할게.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여보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길을 가려고요. 전화가 끊겼어요. 태호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2달 뒤 순자는 대전역 근처 골목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12평짜리 반찬 가게. 정희가 보증을 서주었어요. 순자가 40해 동안 해온 건 요리였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건 이미 몸에 배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시아버지 기저귀가 아니라 나무를 다듬으며 새벽을 맞았어요.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손이 바빴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가게 이름은 순자네 반찬이었어요. 정희가 간판 글씨를 써줬어요. 첫 달 손님이 5명이었어요. 둘째 달 23명, 셋째 달 단골이 생겼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소문을 들고 왔어요.
순자씨 반찬이 집밥 같아. 우리 아들도 이 반찬 먹으면 어릴 때 생각난다고 하더라. 순자는 웃었어요. 이번에는 멍 없는 웃음이었어요. 자기 이름이 걸린 가게 앞에서 자기 돈을 벌며 웃는 게 이렇게 다른 건지 몰랐어요. 태호는 가끔 가게 앞에 와서 서 있었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아내가 좋아하던 귤을 사와서. 하지만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유리문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순자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봤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순자는 정희에게 말했어요. 미워서가 아니야. 다시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이번에는 내가 먼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해. 내 가게가 있고 내 돈이 있고 내 이름으로 된 삶이 있어야 해. 그 다음에 돌아가든 말든 결정하려고. 정희가 말했어요. 순자야, 그게 맞아. 네가 기죽어서 돌아가면 또 똑같아.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64세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간판이 생겼어요. 64세 처음으로 내 통장에 내가 번 돈이 들어왔어요. 40해를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어요. 이제야 순자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순자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결단의 시작.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